약혼 기간이 다 지나고 최후의 그 시간이 임박해왔다. 다가오는 결혼식은 연기되지 않았다. 그날의 준비는 다 돼 있었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더 이상할 것이 없었다. 여행 가방들은 꾸려서 쇠를 잠그고 끈에 묶인 채로 나의 작은 방 벽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것들은 멀리 런던으로 운반될 것이며 나도 그렇게 되겠지. 아니, 내가 아니라 나도 아직 알지 못하는 제인 로체스터가. 꼬리표만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넉 장의 네모진 꼬리표가 내 서랍에 들어있다. 로체스터 씨가 손수 한 장 한 장 종이에다 도착지와 로체스터 부인이라고 적은 꼬리표이다.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붙일 수도 없었고 남한테 시킬 생각도 들지 않았다. 로체스터 부인이라.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 아침 8시가 지나고 나서야 태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자. 화장대 맞은편에 있는 옷장 안에는 그 사람 것이라는 옷이 어두운 로우드 시대로부터 옷과 밀짚 모자 대신에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혼례식 의상은 진주빛 예복이며 주인이 바뀌어진 옷걸이에 걸려있는 안개같이 엷은 베일은 내게 속한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옷장 문을 닫아서 그 속에 있는 이상한 생명 같은 옷을 보이지 않게 감추었다. 그것은 밤 이 시각에 어두운 내 방에서 흡사 도깨비불 같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열이 났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밖에 나가 바람을 쐬야겠다. 열이 나는 것은 준비에 분주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커다란 변화를 생각해서만도 아니었다. 이 늦은 시각에 어두운 마당으로 나의 걸음을 재촉한 것은 두 가지 사정이 겹쳐서 나의 기분을 초조하게 흥분시킨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것은 따로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일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어젯밤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다. 3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두세 개의 농장이 있는 작은 영지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영국 출발에 앞서서 그가 정리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이 짐을 벗어버리고 나를 괴롭히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듣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나는 바람을 피해서 과수원 쪽으로 갔다. 바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남쪽으로부터 심하게 불어왔으나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한층 더 심해졌다. 나무들은 한쪽으로 쏠린 채 몸부림도 치지 못하고 가지 끝을 북쪽으로 굳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졌기 때문에 가지들도 잠시나마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했다. 구름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밀려와 하늘을 뒤덮어서 7월의 그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허공의 우레소리에 나의 시름을 발산시키며 바람 속을 뛰어가면 광폭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월계수의 산책길을 내려가다 밤나무의 잔해와 마주쳤다. 검게 그을은 채로 우뚝 서 있었다. 나무 줄기 가운데가 쪼개져서 보기에도 섬찟했다. 쪼개진 반조각은 그대로 줄기에 붙어 있었다. 밑통과 뿌리는 단단해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의 생명력은 파괴되어서 아마 금년 겨울 폭풍에는 그 한쪽이나 양쪽이 다 땅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의 나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의 잔해로 말이다. 너희들은 꼭 붙어 있길 잘했다. 괴물 같은 커다란 쪼개진 조각이 생명이 있어서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말했다.
검게 상처은 입었을 망정 충실하고 성실한 뿌리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솟아오르는 생의 감각이 너희들에게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러나 파란 잎새를 돋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가지에 새들이 집을 짓고 노래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의 환희와 애정의 시간은 지났어.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야. 서로가 노후를 동정해줄 상대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쪼개진 나뭇가지 사이로 달이 순간적으로 얼굴을 나타냈다. 달의 표면은 핏빛 같았는데 반쯤 구름에 가려 있었다. 달은 단 한 번 쓸쓸한 시선을 나한테 던지고 나서 다시 어두운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 순간 돈피일드 일대는 바람이 멎었으나 저 멀리 있는 숲과 개천 위에서는 윙윙대는 비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을 듣고 있자니 슬퍼져서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과수원 속을 여기저기 헤맸다. 과수 및 풀 사이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모아서 익은 것을 골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장실에 두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난로불이 피워져 있는가 살펴봤다. 비록 여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음산한 밤에는 로체스터 씨가 돌아왔을 때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은 조금 전에 피워져서 잘 타고 있었다. 난로가에 그의 안락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옆에 바퀴 달린 테이블을 끌어다 놓았다. 커튼을 치고 양초를 가져오게 해서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니 더욱 조바심이 생겨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방 안에 있는 작은 시계와 홀에 있는 큰 시계가 동시에 10시를 쳤다. 왜 이렇게 늦으실까? 나는 생각하며 대문까지 달려나가 보기로 했다. 대문을 덮은 높은 나뭇가지는 바람에 울고 멀리까지 바라보이는 한 길은 좌우가 조용하고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가끔 달이 나타났을 때 구름 그림자가 가로질러 지나갔을 뿐 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변화없는 푸르고 하얀 긴 선에 지나지 않았다. 길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고였다. 실망과 기다림의 눈물이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닦아버렸다. 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기다렸다. 달은 자기 방으로 숨고 두터운 구름으로 커튼을 쳤다. 밤은 암흑으로 변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비가 몰아쳤다. 돌아오셔야 할 텐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4시나 5시까지는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두워졌다.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을까?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젯밤 일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무엇인가 재앙의 경고라고 나는 해석했다. 나의 희망은 실현되기에는 너무 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에 너무나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나의 운명은 절정을 넘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어. 그이가 이렇게 험악한 날씨에 외출하셨는데 내가 난로가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마음을 졸이는 이보다는 차라리 팔다리를 피곤하게 하는 편이 나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걸었다. 재빨리 걸었으나 멀리 가지 못했다. 4분의 1쯤 걸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을 태운 말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 옆에 개가 달렸다. 불길한 생각은 사라져라. 그 이루구나. 메스로아를 타고 파일럿을 데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달이 하늘의 푸른들을 개척하고 엷은 빛을 비췄다. 그는 모자를 벗어 머리 위로 흔들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맞았다. 자, 내 도움을 받아야 해. 알겠지? 내 장화 끝을 딛고 두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올라타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너무 기뻐서 몸이 가벼웠다. 그의 앞에 사뿐히 올라탔다. 마중 나와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키스를 받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승리감을 보였으나 꾹 참고 받아들였다. 그는 우쭐거리는 마음을 억제하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시각에 나를 마중 나오다니.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못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집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비바람이야. 당신은 인어처럼 물을 흘리는데 내 망토로 몸을 감싸요.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뺨과 손이 더. 다시 한번 묻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빨리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뽐내지는 마세요. 돈필드에 다 왔어요. 내려주세요. 그는 나를 포장한 길 위에 내려주었다. 존에게 말을 넘겨주고 나를 따라 홀로 들어선 로체스터 씨는 곧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서재로 오라고 했다. 내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나를 붙잡고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5분도 못 돼서 나는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으나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여행 때문에 그러는 건가? 런던에 갈 생각을 하니 시경마저 잃어버린 거요? 오늘 밤은 앞날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현실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가 식사를 마치자 나는 초인종을 눌러서 저녁상을 물리도록 했다. 다시 둘만이 남게 되자 나는 난로불을 일으키고 주인 무릎 밑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았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에는 둘이서 밤을 새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나, 제인? 물론이에요. 그러므로 한두 시간이라도 약속을 지키겠어요. 모든 일을 다 처리했으니 내일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로 30분 이내에 돈필드를 떠나는 거야. 당신은 마음이 평온한가요? 평온하냐고? 아니야. 그러나 행복해. 마음속 깊이. 그의 얼굴에서 행복의 표시를 찾아보려고 나는 얼굴을 들고 쳐다봤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를 믿어, 제인. 마음을 억압하는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깨끗이 털어놓고 마음을 가볍게 가져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요. 아니에요. 나는 통할 수가 없군, 제인. 슬프고 격렬한 당신의 표정과 어조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들어주세요. 어젯밤 집을 비우셨지요?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이 돼. 대수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요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거 아니요. 말해봐요. 아마 페어팩스 부인이 뭐라고 했겠지? 아니면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나 당신의 예민한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 시계가 12시를 쳤다. 탁상 시계가 음방울 소리를, 대중시계가 귀에 거슬리는 진동 소리를 끝내기를 기다려서 나는 말문을 열었다. 어제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몹시 바쁜 가운데서도 행복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지위와 신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한다든가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방해받지 않고 말하게 해주세요. 어제만 해도 나는 신을 믿고 모든 것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잘 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어제는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당신의 안전하고 유쾌한 여행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고 나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보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 당신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없다고 해서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 전개될 생활이 과거의 내 생활보다 훨씬 폭넓고 활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시내를 흐르는 좁은 여울과 이것이 흘러들어간 깊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에요. 도학자들이 이 세상을 쓸쓸한 황야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장미꽃처럼 향기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대기가 쌀쌀해지고 하늘에는 구름이 덮여지자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막 도착한 웨딩드레스를 보라고 소피가 2층으로 나를 불렀어요. 상자에 들어있는 옷 밑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당신의 귀족 취미에 알맞는 런던에서 보내온 베일이었어요. 내가 보석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 모르게 그 값에 맞먹는 값진 물건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펼쳐보고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의 귀족 취미라든가 서민 신부를 귀족 부인의 옷으로 감싸주려는 당신의 노력을 어떻게 놀려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서민 출신의 내 머리에 쓰려고 제가 만든 술을 놓지 않은 네모진 비단 레이스를 당신한테 갖고 가서 재산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친척도 없는 나에게는 이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격렬한 평등론과 자기로서는 부호나 귀족과 결혼해서 재산을 늘리든가 지위를 높일 생각은 없다는 거만스러운 말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제인. 로체스터 씨는 내 말을 중단시켰다. 베일에는 자수 말고도 또 뭐가 있었나?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독이 아니면 단검이라도 있었던 모양이지. 그건 아니에요. 베일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외에는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오만뿐이었어요. 그리고 악마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처럼 세차고 드높이 부는 것은 아니었으나 음산하고 슬픈 소리를 내는 것이 몹시 무시무시했어요. 당신이 집에 계셨으면 했어요. 이 방에 들어와 봤지만 주인 없는 의자와 불 없는 난로가 내 마음을 더욱 차갑게 해주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얼마 동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불안스러운 생각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는데 그 속에 하나의 가라앉은 슬픈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처음에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바람이 잠깐 멈출 때마다 슬프게 되풀이되곤 했어요. 마침내는 그것이 먼 데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리가 멎자 마음이 놓였어요. 잠이 들어서도 어둡고 무서운 밤이 꿈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은 여전했어요. 우리를 격리시키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이 들자 꿈속에서 알지 못할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 속에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아이를 하나 맡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어리고 약해서 걸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였는데 나의 차가운 팔에 안겨서 떨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길 멀리 계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 잡으려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서 멈추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분명하지 않게 사라지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아직도 그 꿈이 당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제인. 이렇게 내가 옆에 있어도. 신경과민이야. 꿈속의 슬픔일랑 잊어버리고 현실의 행복이나 생각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제인,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당신 입술로 분명히 했어. 그 말을 분명히 그리고 다정하게 들었어. 그것은 너무나 엄숙한 기상이었고 그러면서도 감미로운 음악 같았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제인. 다시 말해봐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이상한데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어. 왜 그럴까? 아마도 당신이 너무도 진지하게 종교적인 힘으로서 말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신념과 진실과 헌신의 극치였기 때문일 거야. 마치 천사라도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나로선 몸둘 바를 모르겠어. 심술궂은 얼굴을 해봐요, 제인. 당신은 표정을 지을 줄 아니까. 사납고 수줍고 짜증나게 하는 미소를 지어보란 말이야. 나를 미워한다고 말해봐. 나를 놀려서 화나게 해. 나를 감동시키는 일 말고 뭐든지 해봐. 나는 슬퍼지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고 싶어. 그는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 얘기가 끝나고 나면 만족하리만큼 놀리고 화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또 하나 다른 꿈을 꾸었어요. 돈필드의 홀이 온통 폐허가 되어 박쥐와 부엉이가 사는 꿈을 꾸었어요. 당당하게 보였던 집 정면에 남은 것이라고는 뼈대만 남은 벽뿐이었는데 그것이 우뚝 솟아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달밤에 나는 잡초가 우거진 집터를 방황하다가 대리석 난로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떨어진 처마 조각에 걸리기도 했어요. 쇼홀로 감싼 채 나는 그때까지도 모르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어디다 놓을 수도 없고 팔이 아무리 지쳤어도 그리고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어도 꼭 안고 있어야만 했어요. 저 멀리 길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틀림없이 당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몇 년 동안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벽 위에서 당신을 한 번이라도 볼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친 듯이 얇은 벽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발밑에서는 돌이 굴러떨어지고 붙잡은 넝쿨은 뿌리가 뽑히고 아이는 무서워서 내 목을 껴안아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얀 길에 까맣게 점으로 보이는 당신은 점점 멀어져서 작아져만 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좁은 벽 위에 걸터 앉아서 무서워하는 아이를 무릎에 놓고 달랬어요. 그때 당신은 길모퉁이를 돌고 있었는데 내가 최후로 당신의 모습을 볼 생각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자 벽이 무너지면서 내 몸이 흔들리고 어린아이가 무릎에서 떨어졌어요. 나도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인, 그것이 다지. 모두가 서두에요. 얘기는 이제부터지요. 눈을 뜨자 빛에 눈이 부셨어요. 나는 아침 햇빛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착각이었어요. 그것은 촛불이었어요. 그래서 소피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화장대 위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웨딩드레스며 베일을 넣어두었던 벽장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기서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소피, 뭐라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러자 벽장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촛불을 치켜들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살피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소피를 불렀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봤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에는 공포에 쌓였는데 그러고는 피가 어는 것 같았어요. 로체스터시 그것은 단언하지만 괴상한 여자 그레이스풀도 아니었어요. 집안 하녀들 중 한 사람이겠지. 로체스터 씨가 나의 말을 중단시켰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 눈앞에 선 모습은 지금까지 돈필드에서 본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 키며 윤곽이 나로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설명해봐요, 제인.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곧 옷걸이에 걸어놓은 내 베일을 벗겨가지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머리에 쓰고 거울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어두운 장방형의 거울에 비친 얼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었지? 무서워서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어요. 그런 얼굴은 난생 처음 봤어요. 보통 얼굴이 아닌 잔인한 것이었어요. 빨갛고 동그란 눈이며 검게 들뜬 얼굴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유령의 얼굴은 되게 창백한데, 제인.
그것은 자줏빛이었어요. 입술은 부르터서 까맣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지고 충혈된 눈 위에는 까만 눈썹이 치켜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해볼까요? 말해봐요. 그것은 잔인한 독일 유령인 흡혈귀였어요. 제인 그것이 무슨 짓을 했지? 무시무시한 얼굴에서 베일을 벗더니 두 조각으로 찢어서 방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어요. 그러고는 커튼을 걷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새벽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어요. 촛불을 들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내 침대 옆을 지날 때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나운 눈으로 나를 응시했어요. 촛불을 내 얼굴에 바싹 갖다 대더니 눈앞에서 불을 껐어요. 그 무서운 얼굴이 내 얼굴 위에서 비칠 때까지는 나에게 의식이 있었으나 그 뒤에는 공포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단두 번 공포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날이 새어 있었을 따름이에요. 나는 일어나서 머리와 얼굴을 물에 축이고 냉수를 쭉 한 모금 들이켰어요. 몸이 지치기는 했으나 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신경이 지친 탓으로 보이는 헛개비야. 틀림없어. 이제부터 당신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살펴야겠어. 당신 같은 신경을 가진 사람은 거칠게 다룰 수 없거든. 걱정 마세요. 제 신경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그 앞에 꾼 꿈도 현실이었나? 돈필드 호리페어인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해서 내가 당신과 떨어져야만 했던가?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당신을 떠나려고 했던가? 아직은요. 그럼 앞으로 내가 그럴 것이란 말인가? 벌써 우리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결합시켜 줄 날이 시작되고 있어. 일단 결합되면 그런 마음의 공포 같은 것은 절대로 다시 없을 거야. 내가 보증할 수 있지. 마음의 공포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 무서운 침입자에 대한 비밀을 당신마저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로서도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제인, 그것은 확실히 현실이 아닐 거야.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낯익은 다정한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위안을 되찾으려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바라는 가정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진 베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로체스터 씨는 깜짝 놀라서 몸을 떠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두 팔로 나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당신한테 회방꾼이 왔었다 해도 손해본 것은 베일 뿐이었어. 하마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그는 숨을 짧게 쉬면서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꼭 껴안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원기를 되찾아 말을 계속했다. 제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그것은 반은 꿈이고 반은 현실이었어. 당신 방에 여자가 들렀던 것은 사실일 거야. 그 여자는 그레이스 풀이었을 거요. 틀림없이. 당신도 그 여자를 괴상하다고 했지. 지금까지 당신이 아는 바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었지? 그리고 메이슨에게는 당신은 비몽사몽간에 그 여자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걸 봤던 거야. 그러나 당신은 열이 있어서 헛소리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마치 악기같이 보였던 거야. 흩어진 긴 머리카락이라든가 들뜬검은 얼굴이라든가 크게 보인 키는 꿈의 결과에서 온 상상에 불과할 거야. 심술궂게 베일을 찢은 것은 현실이었어. 그 여자가 할 만한 짓이지. 왜 그런 여자를 집에 두고 있는지 당신이 궁금해한다는 것도 잘 알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한 해가 지나면 얘기하겠어.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납득할 수 있겠어? 이번 사건에 대한 나의 해답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나는 생각해봤지만 사실 그런 해답밖에 나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납득이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 나 자신도 한숨 놓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 미소로 답했다. 그런데 1시가 훨씬 넘은 시각이었으므로 그의 앞을 떠나려고 했다. 소피가 어린이방에서 아델르와 함께 자고 있지? 내가 초에 불을 켤 때 그가 물었다. 아델르가 자는 침대에 여분이 있을 거야. 오늘 밤에는 그 애와 함께 자도록 해요. 제인, 당신이 말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경이 흩어진 것도 무리가 아닐 거야. 당신을 혼자 자게 하고 싶지가 않아. 어린이방으로 간다고 약속해줘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문을 안으로 꼭 잠가요. 2층에 올라가거든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 깨워달라는 핑계로 소피를 깨워요. 8시까지는 옷도 입고 조반도 끝내야만 하니까 우울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을 씻어버려요, 제인. 바람이 자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변한 것이 들리지 않아. 유리창을 휘몰아치던 빗소리도 그치고. 자, 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없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몰려서 흰 구름이 줄을 지어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달은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다. 지금 제인은 어떤 기분이지? 나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로체스터 씨는 물었다. 밤이 고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이별이라든가 슬픈 꿈을 꾸지 않고 기쁨에 넘치는 사랑스럽고 행복한 결혼의 꿈을 꿀 거야. 이 예언은 반만 적중했다. 슬픈 꿈은 꾸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기쁜 꿈을 꾼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숨도 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아델르를 안고 어린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면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솟아오르자 나도 일어났다. 아델르의 곁을 떠날 때에 그 애가 나한테 매달렸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애의 깊은 잠을 깨울까 두려워서 그 곁을 떠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애는 지난날 나의 생활의 상징처럼 생각되었고 이제 내가 성장을 하고 얼굴을 대하려는 그이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이 앞서는 그러나 동경되는 전형처럼 느껴졌다. 7시에 소피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완전히 옷을 입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기 때문에 로체스터 씨는 짜증이 나서 왜 그리 늦느냐고 사람을 보내왔다. 바로 그때 소피는 내 머리에 브로우치로 결국 장식이 없는 네모진 베일을 달고 있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녀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했다. 나가려는 나를 소피가 불러세워 거울을 좀 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섰다. 긴 옷에 베일을 걸친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제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는 달려서 내려갔다. 층계 밑에서 로체스터 씨가 맞아주었다. 그는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서 백합처럼 우아한 것이 내 생활의 자랑일 뿐 아니라 내 눈이 갈망하던 당신이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조반 먹을 시간이 10분밖에 여유가 없다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최근에 고용한 하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존이 마차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나서 그에게 지시했다. 자네는 교회로 가서 우드 목사와 서기가 왔는가 보고 오게. 교회는 바로 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심부름 갔던 하인은 바로 돌아왔다. 우드 목사는 예복을 입고 예배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차는 교회 갈 때는 필요 없지만 돌아오면 곧 떠날 수 있도록 해도 모든 짐을 실어서 묶어놓고 마부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해. 로체스터 씨의 말이 끝나자 나는 일어섰다. 우리를 부축하고 안내할 신랑의 들러리도
신부의 들러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척조차 없었다. 로체스터 씨와 나와 단 둘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홀에서 보고만 서 있었다. 나는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으나 내 손을 꼭 붙들려서 내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끌려가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표정을 하는 신랑은 세상에 또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단호한 결의를 보이며 험상스러운 눈썹 밑에서 불꽃을 튀길 듯한 눈을 가진 신랑은 말이다. 그날 날씨가 개었는지 흐렸는지 지금 기억조차 없다. 보도를 걸어서 내려갈 때도 나의 눈에는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은 눈과 함께 로체스터 씨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둘이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향해서 사나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다. 교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내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 사랑이 잔인한가? 나한테 기대서 잠깐 숨을 돌려요, 제인. 나는 지금도 그때 내 앞에 우뚝 솟은 고색이 창연한 교회와 그 첨탑 위를 날고 있는 땅까마귀 떼와 그 뒤로 멀리 붉게 물든 아침 하늘을 기억할 수가 있다. 푸른 무덤들과 그리고 낯선 두 사나이가 낮은 언덕 위를 서성거리며 이끼 낀 비석의 비문을 읽던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보자 교회 뒤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교회의 옆 통로로 들어와서 식에 참석하려니 생각했었다. 로체스터 씨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내 얼굴만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순간 나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을 것이다.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이슬지고 뺨과 입술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차가웠다. 곧 내가 기운을 차리자 그는 천천히 나와 더불어 현관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다. 우리는 조용하고 검소한 교회로 들어갔다. 목사는 하얀 예복을 입고 낮은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서기가 있었다. 주위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한 구석에서 두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내 추측은 적중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로체스터 가이 납골당 옆에 서서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난간 너머로 오래된 대리석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천사가 네란테 마하스튼 황야에서 전사한 데이머드 로체스터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드의 유해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제단 앞에 있는 난간 앞에 자리를 잡았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돌아왔더니 낯선 사나이 중에 한 사람이 제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목사는 한 걸음 다가서면서 로체스터 씨에게 약간 몸을 굽히면서 말을 계속했다. 모든 마음속의 비밀이 밝혀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답할 때처럼 그대들은 합법적인 결혼에 장애가 있다면 여기서 고백할 것을 그대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바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 아니며 아울러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그는 관습대로 말을 잠시 멈추었다. 이 선언 뒤에 오는 정적이 대답에 의해서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100년에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목사는 기도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그대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가? 하면서 이미 로체스터 씨에게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또렷한 소리가 들렸다.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목사는 머리를 들고 발언자를 바라보며 멍청하니 서 있었다. 서기도 마찬가지였다.
로체스터 씨는 마치 발밑에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약간 휘청했으나 다시 가다듬고 얼굴과 눈을 돌리지 않은 채로 말했다.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그치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우드 목사가 말했다. 지금 주장한 바를 조사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결혼식은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혼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 결혼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듣고는 있었으나 개의치 않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의젓하게 서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세게 꼭 쥐는 것인지. 이때 그의 얼굴은 약간 창백하긴 했으나 그 밑에는 어쩌면 그런 분노가 깔려 있는지. 우드 목사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 장애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아마도 극복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고 물었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숙고해서 한 말입니다. 발언자는 앞으로 나와서 재단 난간에 기댔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고 침착하고 끈질기게 그러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 장애라는 것은 전에 한 번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천둥에도 꼼짝 않던 내 신경이 그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떨기 시작했다. 나의 피는 서리에서도 불꽃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충격을 그의 말에서 느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기절하지 않았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쳐다보고 그도 나를 바라보게 했다. 그의 얼굴 전체는 창백한 바위였지만 눈만은 불꽃이어 부싯돌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고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웃음도 짓지 않고 나를 인간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만 내 허리에다 팔을 감고 나를 자기 옆에 못 박아 두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침입자에게 물었다. 나는 브리그즈라는 사람인데 런던에 있는 사무변호사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강요할 생각이요? 아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랄 따름이요. 당신은 인정하지 않아도 법은 인정할 것이요. 내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이름이며 가문이며 주소를. 브리그즈 씨는 침착하게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공문서를 읽듯이 콧소리로 읽었다. 잉글랜드의 돈필드 저택과 펀디인 장원의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는 자마이카의 스페니시 타운의 교회에서 상인 조우너스 메이슨과 그의 아내이며 크리올인 앙투아네트의 딸이며 본인의 여동생인 버드 앙투아네트 메이슨과 결혼한 바를 본인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음. 결혼 기록은 위 교회의 등기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 사본을 현재 지참하고 있음. 리처드 메이슨 서명. 그것은 내가 결혼했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아내로 되어 있는 여인이 아직 살아있다고는 증명할 수 없어. 3개월 전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해서는 당신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대답했다. 그 증인을 대보시오. 못한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우선 그 증인을 출두시키지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메이슨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로체스터 씨는 그 이름을 듣자 이를 갈았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킨 듯이 몸을 떨었다. 나는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아니면 절망의 발작적인 진동이 그의 전신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뒤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제2의 낯선 사나이가 앞으로 다가섰다. 창백한 얼굴이 변호사의 어깨 너머로 보였다. 메이슨 바로 그 사람이다. 로체스터 씨는 얼굴을 돌리고 그를 노려봤다.
그의 눈은 지금까지 몇 번인가 말한 대로 까만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까만 빛의 황갈색, 아니 핏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확 몰려들어 올리브빛의 뺨과 창백한 이마는 가슴 속에서 타고 있는 불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몸을 움직여서 억센 팔을 번쩍 들었다. 메이슨을 내려쳐서 마룻바닥에 때려 눕히고 동정할 여지도 없이 숨통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메이슨은 겁에 질려서 힘없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에는 차가운 경멸의 빛이 보였다. 마치 초목이 해충에 의해서 시들듯이 그의 격정은 가라앉았다. 다만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고 물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 메이슨의 창백한 얼굴에서 흘러나왔다.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다시 한번 묻는데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때 목사가 제지시키고 나섰다. 당신은 지금 성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메이슨을 향해서 조용히 물었다. 이분의 부인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까? 옆에서 메이슨의 변호사도 기운을 내서 말을 하라고 재촉을 했다. 거기에 힘을 얻은 듯 메이슨이 자기 여동생, 즉 로체스터 부인이 지금도 돈필드 저택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자기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도 아까보다 분명하게 말했다. 이 지방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돈필드 저택에 로체스터 부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목사가 소리쳤다. 나는 쓴웃음이 로체스터 씨의 입가에 떠오르는 것을 봤다. 그러고 나서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렇지요. 맹세코 그런 것을. 그런 이름의 여자를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도록 해두었거든요.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10분 정도 혼자 생각하더니 결심이 서자 말문을 열었다. 그만하면 충분해. 정부에서 나오는 총알처럼 당장의 모든 것을 털어놓지. 우드 목사님, 기도서를 덮고 하얀 예복을 벗으세요. 존 그린, 밖으로 나가요. 오늘은 결혼식을 그만둘 테니까. 서기는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다. 로체스터 씨는 대담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을 계속했다. 이중 결혼이란 치욕적인 말이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중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운명의 술책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신의 섭리가 그걸 가로막았어. 아마 후자일 것이오. 지금의 나야말로 악마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오. 여기 계신 목사님도 인정하겠지만 존엄한 신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오.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거나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같은. 여러분, 나의 계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진술은 사실입니다.